드디어 백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373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전,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3,839명이고요. 이 가운데 5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오늘의 첫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전문가 4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국 정혜교 국장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 안종주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고려대학학대학 송대섭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전 지역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어제 오전에 이제 백신이 도착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오늘은 이제 5개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에 대해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요양병원이 53개소 그리고 요양시설이 123개소인데 네. 대상자 9,247명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약 370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시간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떤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이제 보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백신 접종 워낙 국제적이기도 하고 국내적으로 가장 두말할 수 없이 큰 이슈다 보니까 수송 작전도 마치 첩보 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예, 군 헌병대에서 이렇게 수송하는데 경호를 하기도 하고요. 세종시 상황도 궁금합니다. 그 20대 간호사가 세종에서는 1호 접종자였죠. 김 교수님, 세종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세종시에는 대상자가 1분기에 약 1,800여 명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세종충남대병원과 같이 의사가 있고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요. 네, 네. 요양시설 같은 데는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남 청소년센터,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다가 접종센터를 3월 중에 개소를 해서 또 거기에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우리 센터장님께 좀 드릴게요. 예. 이제 1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1분기 안에 우리 국민의 얼마 정도가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좀 플랜이 나와 있죠? 예, 현재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대략 한 8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접종을 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대상자는 이제 65세 미만 요양병원에 혹은 네. 시설에 정신요양병원이나 시설 환자에 계시는 종사자들하고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 네, 네. 입소해 계신 분들이 되고요. 원래 애초에는 이제 65세 그런 이제 시설들은 이제 이 어르신들 소위 65세 이상이 더 많죠. 네, 근데 이제 많으시죠. 지금 최초로 접종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유해성 측면에서도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 임상 시험을 하면서 네. 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그 비율이 좀 낮아가지고 네. 그 결과가 한 3월 말께 되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65세 이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4월 달 2분기 이후에 네. 접종하게 되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의사 간호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네. 화이자 백신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들어오죠. 내일부터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5만 5천 명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 화이자 백신은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도 유효성이 좀 많이 입증돼 있고 네, 네. 대략 그것도 비율이 한 95% 정도로 매우 네. 높습니다. 안전도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 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요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 한 7만 8천 명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기에 있는 그 보건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나 그 일하지 이제 의료기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35만 명. 네네. 합쳐서 대개 한 80만 명 정도가
1분기 안에 그렇게 맞게 되겠습니다. 8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먼저 송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백신별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까요? 예, 지금 백신은 지금 가장 맨 처음 도입되는 백신 중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은 핵산을 사용하는 mRNA 백신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 도입 예정에 있는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백신 모두 다 사실은 기존의 고전적인 그런 백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새롭게 도입되는 백신인데요. 네, 네. 특히나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인체에 도입되는 것이 최초인 그런 아주 최근에 기술을 도입된 새로운 백신이고요. 네. 바이러스 벡터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뭐 수의학 측면이나 동물용 백신으로는 사용 사례가 있으나 사람에게선 그렇게 사용되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mRNA보다는 조금 더 연구가 길었다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신별로 각각의 어떤 접종 루트라든가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면역 지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잠깐 정리를 해주셨는데 65세 미만이 1차 접종 대상입니다. 김 교수님, 그 백신 종류도 문제고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 분들은 그러면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가 이 부분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 접종하지 않는 건 뭐 안전하지 않아서 위험해서가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효과적이고 또 네. 안전한 그런 백신을 맞춰야 되고 특히나 65세 이상은 이제 아시다시피 연령에 따라서 치사율이 굉장히 다르죠. 네, 80세 네. 이상에는 뭐 거의 한 20%까지 치사율이 네, 네. 나오고 그에 비해서 40세 미만에는 뭐 1% 미만 굉장히 적은 이제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인 조금 안전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네, 효과적인 백신은 아무래도 위험군 특히나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한테 맞히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반적으로 봐도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네. 이런 mRNA 백신에 비해서도 효능이 좀 떨어지고 네, 네. 또 이제 임상 시험에서 그쪽 연령에 계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확보가 된다면은 네, 네.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예. 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도입 예정을 하고 있는 노바백스 네, 이런 네. 종류의 백신들이 빨리 확보가 되고 그분들한테 맞춰지면은 또 뭐 그 예. 사이에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효능이 고연령에서도 확인이 된다면은 네, 네. 뭐 그것도 맞힐 수가 있겠습니다. 예. 3월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예, 송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서 네, 네. 뭐 안전성이나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네. 좀 불안감이 야기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은 네.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상 실험을 디자인할 때 네, 네. 그 전체 임상 3상군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65세 이상이 660명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3만 명 중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이 적고, 그러니까 네. 효능은 인정이 되나 어떤 과학적인 통계성 의미에서 예, 유효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유효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접종을 지금은 승인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지 네,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이 공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예. 독일이나 프랑스도 65세 이상은 맞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효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네, 네. 이 백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네,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분기별로 계약된 백신들의 물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나와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3월 달까지 백신 네. 일정의 이제 대상자하고
어떤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는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4월 이후에 에서는 그 대상자하고 종류에 따라 다시 또 이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안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대응 요원들하고 우리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겠다. 예, 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요원들은 3월 3일부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위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3월 9일부터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한 그 병상에 있는 그 의료진들은 중앙의료원에서는 내일 2월 27일부터 접종을 하고 네, 네. 지역에 있는 센터와 병원 자체 접종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자체 접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접종하겠다. 현재 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하고 백신 종류를 이제 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 이거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 그러거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나는 그럼 언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요, 이 40대 건강한 뭐 40대 남성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몇 분기쯤 대략 뭐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제쯤 맞게 될까요? 뭐 저도 이제 65세 조금 예. 이제 나이가 뭐 이제 한 살 이렇게 좀 안 되는데요. 예.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만 한 그 우리 오늘 앵커 본 건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돼야 9월 맞 네. 3분기 정도. 그렇죠. 예. 3분기 돼야 저도 뭐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요. 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한 3,300명 정도는 지금 3분기에 맞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대다수가. 그래서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의 뭐 대다수는 네, 네. 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때 예. 집중적으로 맞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건강한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뭐 10월 이후 첫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계획을 9월 달까지 접종을 끝내고 예, 예. 11월 달에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전체 대상자 한 70% 정도가 3분기입니다. 3분기가 시작이 7월 달인데 물론 이제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서 약간 그 변동은 가능하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70% 정도는 3분기에 시작을 한다. 7월 네. 달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우리 어떤 집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교정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이번에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들 먼저 접종을 하고 순서별로 이렇게 접종을 하다 보면은 네. 일반 시민들은 7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젊은 분들은 너무 네. 조바심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조바심 낼 필요 예, 없다. 예, 뭐 이렇게 심한 그런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이제 접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보다도 네. 고위험군한테 이제 전파를 시켜줄 위험을 전체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네, 네. 전반적으로 많이 마치겠다 지금 이런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늦춰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80세가 넘은 어머님이 계시지만 네, 네. 뭐 파이자 백신이라든지 이런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이 오면은 먼저 그분들한테 좀 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백신 접종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절차가 좀 궁금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맞는 건지 이런 절차들이 좀 정해진 게 있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 보관, 이 특별하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런 이제 해서 이제 수송도 하고 접종 전에도 그렇게 유지가 해야 되고요. 네.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전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맞기 힘든 백신입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백신은 조금 더 우리 이 소위 저온에서 네네. 영상 2도에서 8도 이게 보관도 가능하고 냉장고에 네네.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백신들은 앞으로 이제 뭐 거점 우리가 전국 시군구별로 네네. 거점 이렇게 이제 보건소 중심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원들 네네. 예, 전국에 약 뭐 15,000개 넘는 의원들이 지금 현 희망을 받아서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가서 우리 일반인들을 이 많은 인력을 동시에 접종하려고 하면 그런 곳에서 접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한테 시기가 되면
우리가 어떤 백신을 맞겠다 선택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시기마다 연락이 가서 선생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에서 맞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해당되는 그런 의원이나 이런 데 전화를 예약을 해서 네, 네. 그럼 며칠 날 오전에 어디 간다. 네. 이렇게 해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누가 몇 월 달에 딱 맞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때 되면 우리가 이 당국이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이제 맞으면 되고요. 혹시나 그 맞는 시기에 맞으려고 하는 날짜 바로 뭐 하루 이틀 전에 네. 갑자기 엄청나게 몸이 좋지 그럴 수 않다든지 있죠. 고열이 예.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마지막 뒤에 모든 국민 맞고 난 뒤에 후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다음에 그런 특정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사유가 끝난 바로 얼마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혹시 자기가 나는 이 백신이 싫어. 나는 조금 더 좋다고 알려진 그런 특정 백신을 맞겠어.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1차 접종이 다 끝나고 나한테 맨 마지막에 맞게 됩니다. 아, 자치단체 차원에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 예. 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 저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접종 센터를 설치합니다. 네, 뭐 네. 체육관 같은데 큰 데다가 네. 예진도 하고 접종도 하고 또 관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정리해서 예.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접종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나누는 이유는 일단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보관 방식에 20도, 따라서요. 10도로 보관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 사기는 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센터를 설치하는데 다만 누구를 어떤 접종을 할 것인가는 예측하는 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시설에 계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접종하기 힘드니까 네, 네. 시설을 위해서 직접 갈 수 있는 백신들이 아마 접종이 될 거고 나머지 좀 활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전체 백신 한 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종 센터로 방문해서 접종하는 건데 현재 그 누리집이라고 정부에서는 네. 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증명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한다고 정부가 발표가 되면은 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그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아마 안내가 될 겁니다. 네.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독감 예방 백신은 자주 맞았지만 뭐 코로나19 백신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백신 접종 전후로 특별히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김 교수님께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예. 네, 모든 백신이 조금씩 다 이제 부작용이 생길 네,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뭐 아프다든지 예. 또는 거의 주위가 조금 뭐 뻘겋게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예. 좋아지고 뭐 필요하다면 간단한 뭐 예. 타이레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이제 극복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실 만한 것은 이제 영어로는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고 예. 번역을 하자면 이제 중증 과민 반응인데요. 과민 이거는 반응이요? 예. 가끔은 이제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천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죠.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특히나 이제 mRNA 백신이 많이 맞춰진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반적인 백신보다는 조금은 과민 반응이 빈도가 조금 높아요. 네, 두 네. 배 또는 한 5배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을 다 구비를 해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응급 구급차로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세종도 보면은 이제 접종센터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뭐 한 10분 거리, 네, 네. 걸어서도 한 10분 거리 그렇게 네. 가까운 곳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 그 과민 반응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잘 대비하고 대처하면은 뭐 네. 그런 중증 부작용도 이제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민 반응에 병력이 있었다든지 네, 네. 그러면 접종을 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예전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15분, 뭐 예. 충분하게는 한 30분 정도 예, 그 접종 그 장소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관찰을 했다가 예. 그다음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예. 송 교수님, 이 백신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백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좀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 지금 뭐 그 김성민 교수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을 네, 네. 같이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처음 도입되는 백신들이고 네, 네. 한 번도 인체에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백신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막연함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드리면 네. 독감 백신 맞았을 때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약간 뭐 몸이 뻐근하다거나 약간 열이 있다거나 네, 이런 네. 것보다는 훨씬 유의적으로 조금 더 접종 반응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좀 유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근데 이런 보통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의 이런 그 접종 반응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다 사라져야 이틀. 정상인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이틀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네, 네. 혹시나 외부에서 다른 코로나에 또 감염이 돼서 코로나19에 얼마든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1차 접종 이후에 22일 이후가 돼야 방어 항체가 생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 다 아시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방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얼마든지 백신이 맞고 난 이후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그런 네.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이 다양한 여러 백신들을 한 2억 명 가까이 맞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자체의 독성 때문에 사망을 갖다 했다든지 네, 네. 중증 아주 이런 그 생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벼운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이제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네, 네. 뭐 볼거리나 풍진, 홍역, 결핵 이런 다양한 그 백신을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았죠. 수십 년 전부터 맞아왔죠. 네, 네. 그때도 이 급성 과민 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이런 사례들도 아주 드물게 있었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국가는 그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네. 피해 보상들을 해줬습니다. 아,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 네. 코로나19도 이 백신도 특별히 따로 제도를 만들지는 않고 네, 그 네.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해서 네, 네. 이분은 충분히 그 부작용에 의해서 어떤 큰 피해가 입었다 하면 네, 보상을 네. 해줍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가 그런 큰 부작용이 있은 일로부터 한 5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신청이 오면 120일 이내에 예. 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시군구에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접수를 받고요. 그 시군구에서 결정한 게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시도에 다시 또 그거를 하고요. 네. 또 시도한 것도 안 되면 질병관리청 최후에 질병관리청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들었던 진료비나 또 간병비, 네, 네. 그다음에 뭐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비라든지 또 사망이나 장애 일시 보상금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이 피해 보상 절차가 나갔는데요. 국장님 뭐 정리하면 걱정하지 말고 맞으셔라. 이렇게 뭐 쉽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경증 반응이 뭐 붓거나 약간 통증이 오는 것들은 기존의 그 인플루엔자 백신보다 더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이 2, 3일 후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네. 지금까지 통계고 아까 센터에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접종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네. 사망과 인과성 없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자기가 이상 반응이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 주로 중심이 될 텐데 그랬을 네. 경우에는 우리 시도 그 민관 신속대응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네. 있어가지고 의사분들 10분, 네. 그리고 우리 역학조사관, 그리고 또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 보건소에서 4시간 이내에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예. 그 조사서를 가지고 다시 우리 신속대응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질병청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네,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보상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 질문 한 분만 좀 전문가분들께 드려보고 싶어요. 작년 가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이제 7, 80대 고령의 노인들이 뭐 예방 접종을 하고 숨졌다. 뭐 몇 시간 만에 숨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독감 예방 접종과 사망과 인간관계가 가장 있는 것이냐, 그래서 뭐 정부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아보지 않은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큰데요. 예, 김 교수님, 그 독감 예방 접종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백신 안전한 거죠? 예. 네, 지금 급성 어떤 부작용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네. 측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mRNA 백신은 인체에 처음으로 이제 써보는 그런 백신이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도 뭐 경험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좀 환자 발생이 적을 때는 네. 좀 늦게 맞아도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네. 정부에서 처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미루고 있다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예.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측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발생률이 인구당 따지고 한 50분의 1이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는 2판, 4판 지금 맞아야 돼요. 지금 네. 워낙 많이 생기니까. 예. 근데 우리는 조금 거기서 나오는 안전성 문제 특히나 그런 걸 좀 봐서 맞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맞췄던 결과를 보면은 이제 네네. 급성 중증 반응, 부작용, 거의 뭐 이렇게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봐야 돼요. 가령 여러 차례 재접종을 했을 때 네네.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예. 또 장기적인 후유증이 없을 거냐, 이제 그건 네. 이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예, 지금까지의 우리 그 백신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 네네. 그런 사례들은 뭐 예.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저울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접종을 특히나 이제 집단 접종을 네네.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 교수님, 여기서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65세 미만만 접종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는다고 하니까 어떤 백신의 질이 좀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화이자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나는 화이자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한테 뭐 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 자체의 어떤 그 선호를 내가 맞고 싶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게 되면 네. 전 국민이 다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건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 방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빠른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의 면역이 된 그 집단 면역의 수치가 네. 우리가 뭐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70% 이상으로 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효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네. 지금 역사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온 결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으로서는 상당히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백신들이기 네. 때문에요. 그런 어떤 논란보다는 최대한 많은 그 인구들이 네.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앞서 그 질문과 관련해서도 김성민 교수님 말씀에 좀 부연을 드리면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10만 명 이하일 때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불확실성이 컸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지금 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안전성 데이터가 2억 명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의 그 어떤 예측 범위가 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 맞았던 시점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국내 백신 접종 상황에 메리트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늦게 맞는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늦게 맞아서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맞는 것 오히려 같습니다. 역으로 예. 생각하면 2억 명의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된 백신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겁니다. 예. 11월 목표라고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 11월에 집단 면역 70%가 좀 달성이 될까요? 예.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70% 정도가 접종을 네. 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재생산 지수라 하는데 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 명이 몇 명한테 감염시키느냐 해가지고
한 명 대 한 명이면 확산은 안 되는 거죠. 1대1이니까. 그것이 2명, 3명이 가면은 생산 지수가 2, 3으로 올라가면 확산되는 거고. 네네. 마찬가지로 접종을 해가지고 접종이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감염 인원수가 좀 적을 수가 있겠죠.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정부도 그렇고 이것은 WHO에서도 한 70% 정도가 그 집단면 형성하려면은 70% 정도가 접종을 해야 된다. 네네. 여기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은 70%가 접종을 했는데 이분들이 100%그 항체가 형성됐느냐. 네네.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가 또 대두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은 접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정부 생각 같습니다. 네. 센터님 뭐 어떤 정부 플랜에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저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국민의 한 70%가 맞으면 60% 정도가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 이제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 지금 질병관리청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네네. 조금 너무 소극적이고 좀 낮다. 네네. 그래서 최소한 70% 정도가 면역이 형성돼야만 네네. 70% 이상이죠. 네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80%나 이렇게. 그래서 70%가 해야만 그래도 유행을 크게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이 백신에 따라서 이 면역 형성률이 뭐 95%뭐 아스트라제네카 80%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조금 더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낮게 잡아서 한 80%로 본다 그러면 네네. 전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해야만 네네. 70% 국민 공동체 이 면역 형성률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부가 목표를 예.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겠다 네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몇 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백신 공급이 계획대로 조금 제대로 안 될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항상 네. 그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랜 A 대신 또 플랜 B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게 영국, 뭐 남아공, 뭐 브라질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돼서 쓰고 있는 백신이 일부 조금 완벽하게 듣지 않는 측면이 있다.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국민한테 이 백신이 안전하고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꾸 소통하고 홍보하고 해서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추가적으로 분, 이제 예, 그 변이 바이러스, 예. 변이 바이러스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워낙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저희가 매년 백신을 맞잖아요. 워낙 네.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예. 근데 바이러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플루엔자보다는 돌연변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네, 바이러스는. 그런데 워낙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돌연변이의 속도가 원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를 수 그래서 있다. 이제 예. 영국 변이, 뭐 남아공 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뭐 노바백스라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지금 탑재한 그 백신이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좀 감소되는 그런 네. 우려들이 지금 확인이 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이 무력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그 모니터링도 하고 백신을 마치 독감 백신처럼 네, 네. 그렇게 교체하는 것도 지금부터 전략을 짜놔야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 교수님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는 백신의 화이자 백신의 뭐 유효 기간이 뭐 3개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걱정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근데 별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집단 면역보다 집단 접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네. 네. 조금 혼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집단 면역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병을 종식시키는 완전히 네네. 없애는 단계까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집단 면역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인류가 종식시킨 병이 있어요. 천연두라든지 네네. 홍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뭐 거의 이제 종식을 시켰다 이제 네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바이러스 병들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가령
뭐 백신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95% 이상 효과적이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변이종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만한 변이종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는 무증상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물하고 교차 감염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지금 변이도 이 얘기가 있으시지만 무증상 감염이 꽤 있거든요. 꽤 있죠. 그리고 예. 지금 현재의 백신은 사실은 95% 효과 그렇게 해도 네, 네. 그게 유증상을 막는 그런 예, 효과인 거지 무증상에 대한 효과는 아직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좀 아마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식을 목표로 하는 집단 면역은 네, 좀 네. 힘들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제 계속 변이종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백신들을 만들어내서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아마도 이제 중증 감염 또 이제 치사율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네, 네. 그런 정도의 집단 면역을 우리가 예.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도 중요하지만 발생 숫자가 많으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가령 뭐 200만 명 중에서 95%의 효과하고 네. 10,000명에서 효과 그건 이제 숫자로 따지고 보면은 200분의 1인 거죠. 같은 네, 효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 손위생과 네, 같은 거는 개인 위생,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방역 조치, 일정 부분의 방역 조치들은 네, 네. 같이 해가면서 백신을 이렇게 맞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증을 막는 집단 면역, 뭐 종국에는 네. 뭐 종식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첫 서두에서 긴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 뉴 노멀의 일상화를 뉴노말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에 예.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건 너무 장밋빛 아직까지는, 전망인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으로 뭐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받았다고 하죠. 그 결과 이 2달 가까이 이어진 봉쇄 조치를 풀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온 이스라엘 상황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보는 게 거의 2달 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봉쇄가 이번 주부터 풀렸습니다. 체육시설도 다시 개장했습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던 답답함을 씻어내려는 사람들로 수영장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Swim after so long time that I stay at home, so it's a magical feeling to back to swim.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지만 공공시설 입장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빙으로 휴대전화 앱이나 서류 등에 기록된 이른바 그린 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뒤 일주일이 지났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린 패스 발급 대상입니다. בתי קולנוע בקרוב, ממסעדות, מטיסות, כל הדברים הללו יינתנו לכם, אבל אנחנו עושים את זה בזהירות ובזמן הזה אני מבקש מכולם.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을 맞으면 피자와 음료수를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고 실제 감염 예방 효능도 95% 이상, 중증 발생 억제율은 99%를 웃돌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일상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경험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사례 같이 보셨는데요. 송 교수님, 저희가 지금 뭐 이스라엘 사례 봤는데요. 이 해외, 저희가 좀 늦었잖아요, 사실. 해외 사례에서 저희가 좀 참조할 만한 점들이 있겠습니까? 그 백신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례가 나타나는 것 중에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가 네. 이제 백신을 시작은 했지만 네, 네. 백신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구나. 이제 코로나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어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를 벗는 이런 행동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또는 예전에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억제됐던 이걸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네, 네. 감염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백신 자체가 감염을 아예 막아주는 무증상까지 막아주거나 전파 자체를 아예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를 낮춰주는 백신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어떤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뉴노멀이라고 하는 개인의 네, 네. 위생을 철저히 하는 마스크로 대별되는 이 뉴노멀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44% 정도 백신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경우에 100만 명당 감염자 수가 한 270명 정도 됐었어요. 네. 백신이 44% 정도 했을 때.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백신이 전혀 맞지 않는 상태에서 100만 명당의 감염자 수가 6, 7명이거든요. 네, 그 네. 얘기는 백신을 하게 되면은 물론 사망자 수가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고 중증 네, 네. 환자가 굉장히 극적으로 떨어지지만 감염자 수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보다는 네, 이런 네. 중증도를 낮추는 백신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방역 정책, 그러니까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전파를 막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또 시민의식에 따라서 마스크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게 같이 동반이 안 된다라고 네, 하면은 네. 코로나19를 좀 극복하기에는 네, 매우 네. 어렵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끝이 아니다. 네. 예. 센터님, 뭐 지금 이스라엘 사례 같이 보셨습니다만 어떤 그러니까 변화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맞은 것은 영국이지만은 네, 그 네. 뒤에 이제 속도를 내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이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미국,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한 20% 이상 이렇게 1차 접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세계적인 이런 이 접종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신규 확진자 발생 네, 변화, 네. 사망자 변화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만 역시 막 꼭 비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24일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전 2주에 비해서 네, 네. 이 소위 신규 확진자 발생 수하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24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 2주에 비해서 예. 신규 확진자가 한 40% 줄어들었고요. 네. 사망자도 한 38% 네. 이렇게 더 낮아졌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이 신규 확진자 좀 줄어들었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신규 확진자가 한 40%, 사망자는 한 47%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백신을 10% 접종했다, 20% 뭐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네, 네. 그래도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이 백신을 접종하고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효과는 확실하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열심히 자기 차례가 오면 좀 열심히 가서 맞는 뭐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이라든가 사망률은 확실히 낮아지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좀 우리 국장님부터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백신 2차 접종까지 하고 나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국장님부터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네, 갈 네. 길이 멉니다. 백신 접종도 돼야 되고 또 백신을 접종하면서 그 중간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확진자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줄여나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 살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이 시작했을 경우 초기에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네. 그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느슨한 마음이죠. 시민들이 야 접종 시작이 됐으니까 좀 네, 네.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네, 절대 네. 오판입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접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올 네. 연말까지라도 계속 개인 방역 수칙이나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은 예. 필수적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네. 제가 이 자리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백신 차례가 될 때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에 더해서 마스크와 손위생,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희 이제 과학자 또 의학자 분들께서 환기 문제라든지 네. 또는 이제 치료약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약이 있다면은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노력도 계속 해주시고 저도 뭐
열심히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개발 병행이 중요하죠. 예, 우리 센터님. 예.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지난해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책을 낸 게 있는데요. 책 제목이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오늘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본격적으로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네. 소위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바이러스를 직접 우리가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네. 그 무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철저히 쓴다든지 손을 자주 잘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이 사람한테 전파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하는 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과 함께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이 서로 함께 서로 이 공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되고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 올해 안으로 우리가 완전한 일상 회복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 예,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예를 들면 2019년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지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뉴노멀로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갔다. 직장을 나갔다 이런 걸 약간 정신력이다라고 이렇게 좀 좋게 봐주고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깊게 새기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도 뉴노멀의 출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와는 이 바이러스 감염적인 측면에서 행동 양식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서요. 완연한 봄 날씨 같았죠. 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도 하루빨리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려면 들으신 대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